새벽 서너 시 저는 부엌에 낡은 의자를 끌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모두 잠든 시간이라 괜찮았습니다. 방문 앞에 의자를 기대놓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이 방문에 의자라도 받쳐놓으면 누군가 밀고 들어왔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로 깨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1970년대 전라남도 영광의 작은 마을. 저희 집은 아버지의 술 냄새와 큰 목소리가 하루의 기압을 좌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기분 좋으면 집안이 조용했고, 기분이 나쁘면 그릇이 깨지고 어머니가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집에서 자라셨습니까?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집 말입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물 길어와라. 저는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빠 도윤과 마주칠 걱정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버지 한춘복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저녁이면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김말수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빠 도윤, 저보다 5살 위인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제일이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무엇을 해도 칭찬이었고 제가 무엇을 해도 부족했습니다. 딸은 시집 보낼 때까지만 거쳐가는 존재라고 여기셨으니까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 여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루에 나와 잠을 청하던 중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속삭이는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야, 오빠? 너는 내 거야. 알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은 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뒷마당에서 빨래를 넣을 때도 항상 어디선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가끔 저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지연이 참아라. 다 지나갈 거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가 무서우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빨래를 하고 오빠가 친구들과 놀러 간 사이에 밥을 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는 여름밤,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잠드는 겨울밤들 말입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16이 되던 해 보건소에서 일하는 박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분은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이걸 보렴. 종이에는 서울 영등포 성당의 주소와 새벽 첫차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종이를 방바닥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담장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치우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기도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저는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즈음 저희 마을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미국인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15살 된 아들 마이크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순박한 소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마이크는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파란 눈동자에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동양 마을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조여오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제 배 위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혹시 뭐가요, 엄마? 아니다. 괜히 그랬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이 이 집안을 어떻게 바꿀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아파서요. 아픈 게 아니라. 혹시? 아버지의 눈이 제 배를 향했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설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지연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말해. 당장 말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동네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미국 놈 아니에요? 마이크 말이에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편견이 섞인 추측일 뿐이었는데. 그래, 그놈이야. 분명히 그놈이야. 아버지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기 싫으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마을 남자들과 함께 마이크네 집으로 몰려가셨습니다. 나와라. 당장 나와. 마이크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선. 노. 아니긴 뭐가 아냐. 증거가 있어. 아버지는 제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마이크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파란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고한 소년이 저 때문에, 제 침묵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연이랑 말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크네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미군 부대에서도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이크가 멀리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엄마, 쉿, 말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왜 제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모든 아픔을 눈물로 나눴습니다. 마이크네가 떠난 후 오빠 도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좋잖아. 도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평안할 거야.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님이 준 그 작은 종이 쪽지는 여전히 방바닥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이크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내겠다고. 민수야, 미안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산파 할머니가 어린 것이 아기를 낳으려니 힘들지 하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면서 저는 끝없이 미안했습니다. 응애, 응애. 민수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고 빨간 주먹을 쥔 채 세상에 나온 제 아들. 건강한 사내 아이네요. 산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민수. 백성민, 빼어날 수.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떳떳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민수를 낳은 후에도 오빠의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넌 더 이상 어디 갈 수도 없어. 이 아이 때문에 말이야. 도윤이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민수마저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아버지나 다름없잖아.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민수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박 간호사님이 예방접종을 하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 민수가 많이 컸네요. 그분은 민수를 안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지연아, 그때 준 종이 아직 가지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야. 아이가 너무 크기 전에. 박 간호사님은 제 손에 또 다른 쪽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데리고 멀리 가볼까? 민수는 잠든 채로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바닥 밑에서 그 두 장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새벽 첫차 시간표와 성당 주소, 그리고 미혼모 시설 정보. 새벽 5시 30분. 그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 오빠도 아버지도 모를 시간.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기저귀 몇 장, 분유, 젖병, 그리고 제 옷 한 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을까 봐서. 어머니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자꾸 제 얼굴을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무슨 생각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라는 걸.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저는 자고 있는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 다른 곳에서 살아보자. 민수는 작은 입술을 움직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민수를 포대기에 엎고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평소에는 짧게 느껴지던 그 거리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아버지가 잠든 방, 그리고 도윤이 방까지. 안녕.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에.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쉿, 민수야. 조용히 해야 해. 저는 민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첫 차였습니다. 버스가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꼭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서울 영등포까지요. 네, 탑승하세요.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가 제 품에서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저는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박간호사님이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영등포 성당, 마리아의 집. 그곳에서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버스는 새벽 햇살을 받으며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품에 민수와 함께.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저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민수를 업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희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영등포 성당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역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덕분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등포 성당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이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성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하얀 옷을 입은 수녀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자상해서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녀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는 박간호사님이 준 쪽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수녀님이 쪽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박간호사님이 보내주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마리아 수녀님은 저희를 성당 옆 건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고 따뜻한 방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아기나 어린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언니들, 새 식구가 오셨어요. 수녀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영이에요.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6개월. 민수라고 해요. 어머, 우리 순이랑 같은 계월 수네요. 잘됐다. 영희 언니는 제 옆에 있던 딸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리아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저희에게 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마리아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리아의 집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도윤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도윤은 성당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영희 언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 제 오빠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 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수녀님을 급히 불러왔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저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도윤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갈까봐, 민수를 빼앗아 갈까봐,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여동생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왔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가족이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수녀님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도윤은 그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연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날 밤 영희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언니들이 다 지켜줄게. 그리고 수녀님들도 계시잖아. 은미 언니도 곁에 앉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시댁에서 아이 빼앗으려고 여기까지 왔었거든. 하지만 수녀님들이 다 막아주셨어. 그분들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혈육이 아닌데도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걸, 도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민수는 마리아의 집에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순이 언니와 함께 놀고 다른 아이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민수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좋지? 저는 민수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여기가 좋아.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민수는 방글방글 웃으며 제 뺨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도윤이 성당에 와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프실까요?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려는 핑계일까요? 어떻게 아프시다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장병이 심해지셨다고 하네요. 마을 병원에서도 손을 못 쓰겠다고. 수녀님의 얼굴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프시다면 곁에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아, 어떻게 하고 싶어? 영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다면 가야 하는데. 하지만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지연이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도와드릴 거예요. 결국 저는 고향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여기 두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수녀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상황이 좋지 않다면 혼자서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가면 오빠가 아이까지 빼앗으려 할 테니까요. 민수와 헤어지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금방 돌아올게. 언니들이랑 잘 놀고 있어.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보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했지? 엄마,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서울에.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어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어머니도 제가 왜 민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도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어디다 뒀냐?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야? 당장 데리고 와.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가족이 함께 키워야지. 가족이라는 말이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정작 가족다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죽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에 열이 나실 때는 찬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감시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지? 서울 같은 위험한 곳에서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도윤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수도 데리고 와.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긴 뭐가 싫어? 넌 선택권이 없어.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연아, 앉아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엄마가 못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도윤이가 뭘 했는지,
왜 내가 말을 못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느끼는 거니까 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 너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이 집에서 널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거라. 하지만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보다 민수가 더 중요해. 그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어머니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저희 대화를 엿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윤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는 듯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일을 하러 멀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도윤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이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며칠째 일을 하러 나가 계시고 집에는 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지연아,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도윤이가 돌아오기 전에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두고 엄마는 괜찮다. 민수를 생각해봐. 그 아이가 더 중요해. 어머니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일렀습니다. 도윤이 벌써 돌아온 걸까요? 지연아, 어디 있냐? 정말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약속이 일찍 끝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도윤이 저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아. 엄마랑 이야기만 했어. 이야기? 무슨 이야기?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설마 또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표정 보면 알겠어. 또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지? 어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셨지만 몸이 너무 약하셨습니다. 도윤아, 지연이에게 그러지 마라.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도윤이 어머니께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오빠,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연이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도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넌 이 집안의 골칫거리야.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그만해요. 저는 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웃기지 마. 도윤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넌 영원히 내 거야. 어디로도 갈 수 없어. 싫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아버지한테, 모든 사람한테. 제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너, 무슨 말을? 민수가 누구 아이인지 다 말할 거라고요. 마이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도. 이 미친. 도윤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둬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그만해라. 이제 그만. 어머니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무슨. 엄마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연이한테 뭘 했는지, 민수가 누구 아이인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엄마가 약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 되겠다.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어머니가 도윤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못했다. 남자로서, 오빠로서,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엄마, 변명하지 마라. 지연이가 왜 집을 떠났는지, 왜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연아, 가거라. 엄마, 가서 민수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어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 같았습니다. 이걸로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해라. 그리고 다신 이곳에 오지 마라. 안 돼. 도윤이 소리치며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로도 못 가. 내가 살아있는 한. 가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비켜요, 오빠. 이제 끝이에요. 지연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요.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엄마 용서해다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돌아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마을 길을, 큰 길을, 버스 정류장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 서울행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 가주세요.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엄마 용서해다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를 두고 온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버스는 밤새 달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영등포 성당까지 가는 길이 멀고 복잡해서 몇 번이나 길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니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께서 문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지연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와 수녀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녀님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민수도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더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비록 엄마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다른 언니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수녀님들은 저희에게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느질, 요리, 컴퓨터까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저는 특히 바느질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교한 손놀림으로 옷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나중에 양장점을 차려도 될 것 같아. 마리아 수녀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민수도 마리아의 집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밝고 활발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는 마을의 박간호사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지연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민수는 건강할까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서 민수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그 말씀대로 저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마리아의 집에서 나와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지만 민수와 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양장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옷 수선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민수를 키우고 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가끔 아빠는 왜 없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지만 저는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고 저도 작은 양장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마이크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 파란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맞죠? 네, 마이크.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의 한국말이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세요? 마이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 알았어요. 제가 누명을 썼다는 것도.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죠.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마이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당시에 지연 씨가 얼마나 어렵고 무서웠을지 말이에요. 그의 이해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뭐죠? 지연 씨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을 테니까. 가족. 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네. 힘들지만 행복해요. 제 아들 민수가 있거든요. 아드님이요? 네. 그 아이 때문에 살고 있어요. 마이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어요. 민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엄마 용서해다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으셨네요. 응,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어떤 친구? 오래된 친구야. 언젠가 소개해 줄게.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문 앞에 의자를 놓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고 민수는 정말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둘째 아들 지훈이의 8번째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첫째 손자 지훈은 이제 12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촛불 끄는 거 도와주세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도와줄게. 민수의 아내 수진이도 함께 웃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입니다. 민수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가 제게 다가와 묻습니다. 좋아, 아주 좋구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민수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작은 아기 같습니다. 제가 포대기에 업고 새벽 첫 차를 타던 그 아이 말입니다. 할머니, 그때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지우가 제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때 이야기? 할머니가 아빠 업고 서울에 오신 이야기요. 새벽 첫 차 타고 민수가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준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모험담처럼 재미있어 합니다. 정말 듣고 싶어? 네. 두 손자가 동시에 대답합니다. 저는 지우와 지훈을 제 양옆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너희들 아빠 나이보다도 훨씬 어렸었단다. 16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였었지.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빠를 낳으셨어요? 그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이 안전하지 않았거든.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 괴롭혔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단다. 그때는 그런 일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였거든.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너희 아빠를 데리고 집을 나온 거야.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왔지. 무서우셨겠어요. 응, 많이 무서웠었지 하지만 너희 아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었거든.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가 용감하셨네요. 용감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수진이 차를 따라주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라면 누구든지 자식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너도 고생 많았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다 해주셨잖아요. 정말로 민수는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지금은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늘 말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그 이후로 고향에 가본 적이 없거든. 사실 도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과거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우가 또 묻습니다. 후회? 이 할미는 전혀 후회 안 한단다.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 정말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으니까요. 민수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들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아빠. 아이들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응, 그래. 저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박 간호사님이 주신 쪽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간호사님이 주신 쪽지야. 새벽 첫 차 시간표와 성당 주소가 적혀 있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쪽지가 우리 인생을 바꾼 거군요. 그렇단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 어머니, 이걸 왜 너한테 주려고. 너도 언젠가는 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가 올 거야. 민수가 종이를 소중히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마이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마이크라는 친구야. 내가 어릴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이지.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친구가 되었단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언젠가는 만나보면 좋겠다. 그분이 저 때문에 고생하셨겠네요. 그랬지. 하지만 이해해줬어. 그분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나서 더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구나. 민수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 직접 듣게 되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괜찮니?
물론이에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키워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민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된 이유를 아세요? 글쎄,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어요. 제가 놀라서 민수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안전한 곳으로 연결해주고. 정말이니? 네. 어머니가 박 간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의 용기가 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용기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밖에서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수야, 고맙구나. 뭐가 고마우세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엄마를 이해해줘서. 어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저를 지켜주셔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옛날 새벽 첫차 안에서 품에 안겨있던 작은 아기가 이제 이렇게 의젓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 간호사님께는 감사 인사를 드렸나요? 물론이지. 나중에 찾아뵙고 내가 의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언젠가 저도 인사드리러 가야겠어요. 그래, 그러면 좋겠구나. 지우와 지훈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떨며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앉습니다. 왜 우리 지훈이? 할머니 정말 용감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도 용감한 사람이 되렴. 하지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훌륭하게 자랐고 손자들도 건강해요. 그때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고마워요.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뺨을 스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서, 정말로 조심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새벽 첫 차가 저희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이제는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내 마음 간직한 그대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새벽 첫 차. 그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